안녕하세요.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AI가 아닌 진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드리는 고요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 41살입니다. 지금 제 무릎 위에는 생후 3달 된 쌍둥이 남매, 아들 건우와 딸 지우가 자고 있어요. 작은 숨소리를 내며 새근새근 잠든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3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현실이었어요.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끔찍한 현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8살의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난 정우진과 결혼했어요. 우진이는 당시 33으로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장남이었죠. 키도 적당히 크고 성실해 보였어요. 시어머니 김옥자 씨는 65이셨는데 첫 만남부터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빨리 손주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의 소망이려니 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슬슬 초조해하기 시작했죠. 2년 차에 접어들자 본격적으로 민간요법이 시작됐어요. 잉어즙을 끓여오시더니 매일 아침 한 사발씩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비린내가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 다음은 붕어즙이었고 그 다음은 녹용이었습니다. 3년차가 되자 시어머니는 무당을 데려오셨어요. 그 무당이라는 사람이 제 사주를 보더니 자궁이 차가워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붉은 천에 주문을 써서 속옷에 붙이고 다니라고 했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으니까요. 명절날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시동생 정우석은 우진이보다 2살 아래였고 재수 씨는 저보다 4살 어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딸만 둘을 낳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하셨던 모양입니다. 장남인 우진이네가 아들이라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시동생의 딸 민지가 당시 14이었는데 저를 큰엄마라고 부르면서도 눈빛엔 늘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날 차례상을 차리던 날 민지가 부엌에서 제게 물었어요. 큰엄마는 언제쯤 애를 낳을 거냐고. 자기 엄마가 큰엄마는 나무 인형 같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경악스러웠지만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5년 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진이와 저를 불러 앉히더니 이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우진이는 처음엔 자기는 문제 없다며 거부했지만 시어머니가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결국 함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우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진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일어섰어요.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며 자기는 문제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결과 듣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복도 끝으로 가서 통화를 시작했죠. 저는 혼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선생님은 서류를 보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남편분이 무정자증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자연임신 확률이 0%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께 말했어요.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선생님이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환자 본인께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숨기냐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편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남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단, 이건 환자를 위한 거지 저를 위한 건 아니라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왔을 때 우진이가 물었어요. 뭐랬냐고, 문제가 뭐라냐고요.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자궁이 좀 차갑다고. 그래서 한약 처방을 받았다고요. 우진 씨는 그래도 되냐며 걱정하는 척 했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이었어요.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안도감이었겠죠.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자궁이 차서 그렇다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 집안의 불임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우진 씨를 사랑했고 그가 상처받는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모든 비난과 멸시를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어요. 결혼 10년 차가 됐을 때 저는 38살, 우진이는 43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75이 되셨고 조카 민지는 24세 대학생이 됐죠. 10년 동안 저는 온갖 한약과 민간요법을 시도했지만 당연히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될 리가 없었죠.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점점 더 싸늘해졌어요. 시동생네는 딸만 둘이라 아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는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작은 집은 딸뿐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장남인 우진이나라도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느 가을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우진이는 회식으로 집에 없었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개키고 앉아 있으셨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척 딱딱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한다고. 네가 10년 동안 노력한 건 알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겠대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다른 방법이냐고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한 달만 더 최선을 다해보라고요. 한 달 안에 임신 소식이 없으면
그땐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차갑고 단호해서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한약을 끓여오셨고 저녁마다 배에 쑥뜸을 뜨라고 하셨어요. 우진이에게도 뭐라 하셨는지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일주일에 한두 번 제 방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생리가 시작됐고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이틀 후 오후 시어머니가 한 여자를 데려오셨습니다. 22의 최지영이라는 여자였어요. 단발머리에 큰 눈망울, 청순한 인상의 여자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시더니 앞으로 집 살림을 도와줄 아가씨라고 소개하셨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75이셔도 팔팔 하셨어요. 매일 등산도 다니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댄스도 하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필요할 리 없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여자가 왜 왔는지를요. 지영이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하필 안방 바로 옆이었어요. 제 방은 복도 끝인데 지영이 방은 우진이 방과 벽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가사 도우미라면서 청소나 설거지는 거의 안 하고 늘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만 되면 꼭 샤워를 하고 나와서 얇은 원피스나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우진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처음 며칠간 지영이는 우진이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손한 척하는 목소리로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자 호칭이 아저씨로 바뀌었어요. 친근하게 굴기 시작한 거죠. 우진이 앞에서 까르르 웃고 일부러 서투른 척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식사 후 우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지영이가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아서요. 그리고 우진이 옆에 살짝 앉더니 말했어요. 오빠, 사과 드세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오빠? 22 여자가 43 남자에게 오빠라고? 우진이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해벌쭉 웃으며 사과를 받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말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남편 보고 오빠라고 부른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어요. 시어머니는 차 한 모금을 마시시더니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뭐가 어떠냐고. 젊은 애가 친근하게 부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냐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네가 할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내 친정어머니 편찮으시지 않냐며 며칠 다녀오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멀쩡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재촉하셨고 결국 저는 가방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사흘 후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이가 우진이 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지영이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포도 껍질을 벗겨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자 둘 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이가 얼른 일어나며 변명했어요. 사모님, 사장님께서 출장 준비하신다길래 과일 좀 드리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 얼굴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저를 부르셨어요. 이번엔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사흘 동안 기도를 올리고 오라고, 부처님께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빌라고요.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절에서 이틀을 보내고 집이 궁금해서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는데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저 무서워요. 그 목소리는 새침하고 교태가 가득했어요. 22 여자가 43 남자에게 애교를 부리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우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낮게 웃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문을 열어서 둘이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본다면 그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새벽 5시쯤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영이가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물으셨어요. 절은 잘 다녀왔냐고, 부처님께 정성껏 빌었냐고요. 우진이는 신문을 보는 척 하면서 제 눈을 피했고 지영이는 입술에 발그레 립글로즈를 바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빌고 왔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 달에 2~3번씩 저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라, 등산 모임 MT 가라, 친구 결혼식 다녀오라, 온갖 핑계를 다 대셨어요. 그럴 때마다 집엔 우진이와 지영이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시어머니는 대외적으로 지영이를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식탁에선 지영이를 제 옆자리가 아니라 우진이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조카 민지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도 알잖니? 이 애가 왜 왔는지. 3달쯤 지났을 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기로요. 어차피 우진이는 아이를 만들 수 없는 몸이니까. 아무리 지영이와 관계해도 임신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포기하실 거고 지영이도 결국 나가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4달 후 지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거든요.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집에 온 지 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진이는 아직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내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손으로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75의 연세가 무색하게 재빠르게 움직이시더니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지영이는 변기에 매달려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지영이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물으셨습니다. 생리는 언제 있냐고, 요즘 속이 메스껍지 않냐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했어요. 제게는 10년 동안 한 번도 들려주지 않으셨던 그런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생리가 1달 넘게 안 나왔다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장 병원 가자고,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응급실이라도 가자고 하셨어요. 지영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제게 돌아서라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너도 같이 가라고요. 네가 직접 봐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 말투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영이와 함께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임신이라고. 5주래요.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진다고, 장남내에 드디어 씨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진이는 무정자증인데 저 여자 뱃속의 아이는 대체 누구 거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우진이를 불러내셨습니다. 43세 우진이가 놀란 얼굴로 거실로 나왔고 시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소리치셨어요. 우진아, 지영이가 임신했단다. 우진이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우진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거봐 선영아, 나는 문제 없다니까. 목소리에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우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당신 자궁 차다고 했을 때부터 자기는 알았다고. 자기 씨는 멀쩡하다고요. 40 중반의 나이에 애를 갖다니 자기가 아직 팔팔하다며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영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자 우진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43살의 남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오빠,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우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지영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우진이는 22 지영이를 사이에 두고 기뻐하며 떠들었고 38살의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장을 열더니 제 옷가지들을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이젠 나가야겠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나가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1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못했잖냐고. 이제 우리 집안에 씨가 생겼으니 네가 있을 자리는 없다고요. 작은 집은 딸만 둘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장남내가 대를 이어야 한다고. 드디어 그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넌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옷을 가방에 쑤셔 넣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가기 싫으면 별채라도 있든지 아니면 아예 친정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요. 어차피 이 집 안방은 이제 지영이 차지라고. 얼른 정리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진이는 뭐라고 하냐고. 남편한테는 물어봤냐고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우진이도 찬성했다고. 이미 이야기 다 된 거라고. 남자가 자기 핏줄 보겠다는데 마누라가 뭘 어쩌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우진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를 보며 부르짖었죠. 당신도 이러는 거냐고. 10년을 같이 산 아내를 이렇게 내쫓는 거냐고요. 우진이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근데 자기도 자기 핏줄은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주겠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조카 민지가 마침 놀러 왔었어요. 24세 민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멈춰섰어요.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민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엄마, 할머니가 이 아기한테 상가 건물 주신대요. 큰엄마는 위자료밖에 못 받으시겠어요?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안 재산이 이제 다 이 아이한테 가는 거라고. 큰엄마 10년이 참 허무하겠다고요. 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계산적인 눈빛을, 재산에 대한 집착을 또렷이 기억해 두었어요.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 우진 씨가 웃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금방 닦아냈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마음껏 기뻐해라. 건물도 주고 족보에도 올리고 백일잔치도 성대하게 해라. 그날 내가 직접 너희 잔치상을 뒤집어 줄 테니까. 저 여자 뱃속의 아이가 대체 누구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친정집 작은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이틀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셨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38살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됐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우진 씨는 무정자증 환자입니다. 5년 전 대학병원에서 자연임신 확률 0%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임신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네이버에서 흥신소를 검색했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뷰도 많고 가족 문제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강남역 근처 흥신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소장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43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22 가정부가 임신을 했다고. 그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요.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대상자 이름과 나이, 사진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휴대폰에서 지영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소장님은 일주일이면 기본적인 신상은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용은 200만 원.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다음 수를 둘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수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당장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소장님은 두툼한 파일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파일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영이의 이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본명은 맞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부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지영이는 5개 가정에 침투했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했어요. 지영이는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불임 부부, 대를 잇지 못한 장남 집안, 노총각 가정처럼 약점이 명확한 곳만 골라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뒤에 브로커가 있어서 미리 집안 사정을 조사한 뒤 씨바지가 필요한 집을 찾아주는 거래요. 그때마다 지영이는 가정부나 간병인으로 들어가서 집주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주장했어요. 실제로 임신한 적도 있고 가짜 임신으로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나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 받아냈어요. 어떤 집에서는 1억까지 받았더군요. 전형적인 타겟형 전문 꽃뱀이었습니다. 소장님이 덧붙였어요. 특히 나이 많은 남자들의 허영심을 이용하는 수법이라고요. 젊은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면서 애교를 부리면 쉽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40대 남자가 20대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착각에 빠지면 남성 우월감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는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현재 지영이 뱃속의 아이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거였어요. 24살 김철수라는 남자였습니다. 직업은 백수. 지영이와는 1년 전부터 동거했고 지금도 가끔 만난다고 했어요. 소장님은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지영이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였어요. 75의 시어머니와 43 우진 씨는 지금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애를 위해 저를 쫓아낸 거였어요. 22 여자의 오빠 소리 한마디에 속아 넘어간 거였죠. 소장님이 물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쓸 거냐고, 당장 공개할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소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기다리냐고, 빨리 폭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폭로하면 지영이만 쫓겨나고 끝이라고. 시어머니와 우진 씨는 속았다며 피해자 행세를 할 거라고요. 저는 그들이 그 아이를 위해 재산을 다 쏟아붓고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고 족보에 이름까지 올린 다음에 폭로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소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터뜨릴 거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100일 잔치 때라고요. 그날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이니까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무너뜨려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고요. 소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제안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해두라고요. 우진이와 아이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말했어요. 사실 이미 확보했다고요. 쫓겨나기 전날 밤 예감이 좋지 않아서 우진이 빗에 남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비닐봉지에 담아뒀다고요. 제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거였어요. 소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시다고. 그 정도 각오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물건을 구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아는 병원에 의뢰하면 조용히 검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소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이 결과지는 법정의 정식 증거로는 못 쓸 거라면서요.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샘플이라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법정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 종이 한 장이면 100일 잔치에서 저들을 망신 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추가 비용 200만 원을 더 입금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든 접근해서 샘플을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을 들렸어요.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으로 들어와 종이컵에 따라 혼자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타는 듯 아팠지만 그 쓰디쓴 맛이 지금 제 심정과 딱 맞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100일 잔치 때 보자고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그때 모든 걸 끝내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증거 목록, 타임라인, 폭로 시나리오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동안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제맛이니까요. 그렇게 10달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집에 온 것이 가을이었고 임신 소식을 들은 게 그해 겨울이었죠. 그리고 이듬해 가을 지영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며 숨죽이고 살았어요. 하루 8시간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을 찍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퇴근하면 친정 작은 방으로 들어와 소주 한 잔 걸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39살 여자의 초라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지영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동네 잔치를 벌였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현수막까지 걸었대요. 정우진 가문 장손 탄생 축하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그 얘기를 전해주실 때 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흥신소 소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기 샘플만 확보하면 된다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접근하지? 시댁에 갈 명분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희 할머니 유품 중에 옥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으로 가져갔던 건데 쫓겨나느라 급하게 나오면서 못 챙긴 거였죠. 그걸 핑계로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우진이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뜬 느낌이었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유품인 옥반지를 두고 왔다고. 한 번만 들어가서 찾아가도 되겠냐고요. 우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났어요. 아들을 낳은 남자의 우월감이었죠. 토요일 오후에 오라고. 그때 어머니도 외출하시니까 조용히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일부러 수수한 차림으로 옷을 입었어요.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전처의 모습으로 가는 게 경계심을 덜 사니까요. 그리고 가방에는 미리 준비한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쪽쪽이, 그리고 흰색 손수건이었어요. 투명한 실리콘 재질에 파란색 손잡이가 달린 가장 흔한 쪽쪽이 모델이었죠. 저는 일주일 동안 거울 앞에서 손수건을 펼치고 접으면서 그 사이에 쪽쪽이를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우진이가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우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성껏 꾸며놨던 거실은 온통 육아용품으로 가득했어요. 비싼 바운서, 고급 유모차, 수입 젖병 소독기까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소파에는 지영이가 늘어진 티셔츠 바람으로 누워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 옆 바운서에는 아기가 누워 있었는데 작게 칭얼거리고 있었지만 지영이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이라고. 이름은 정민준이라고 지었다고요. 벌써 족보에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번 보라고 했어요. 저는 바운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내려봤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우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너랑 붕어빵이지? 코랑 인매가 똑같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었거든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 속 김철수, 그 양아치 남자와 판박이었습니다. 쌍꺼풀이 짙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입술이 두툼했어요. 우진이는 쌍꺼풀도 없고 피부가 하얀 편인데 말이죠.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진 씨랑 닮았네요. 귀여워요. 라고 맞장구 쳐줬어요. 그때
아기가 입에 물고 있던 쪽쪽이를 퇴 뱉어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쪽쪽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지영이가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주워줄게요. 괜찮아요. 허리를 숙여 쪽쪽이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어머, 먼지 묻었네.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척하며 왼쪽 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면서 동시에 침 묻은 쪽쪽이를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손수건을 펼치는 동작으로 시선을 가리면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새 쪽쪽이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으로 휙 닦는 신용을 했어요. 바로 일주일간 거울 앞에서 연습한 손기술이었습니다. 손수건을 펼치고 접는 동작 사이에 쪽쪽이를 바꾸는 데는 2초도 안 걸렸어요. 저는 지영이에게 새 쪽쪽이를 건넸습니다. 닦았다고. 지영이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쪽쪽이를 받아들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그냥 던지듯 바운서 옆에 놓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우진이는 제게 옥반지 찾으러 방에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척을 했어요. 당연히 옥반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챙겨왔었으니까요. 잠시 후 나와서 아쉽게도 못 찾았다고 어머니가 치우셨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그러냐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왼쪽 주머니 속 쪽쪽이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소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소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하셨다고. 이제 2주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다고요. 친자 확률 0%라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추가로 알아본 바가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 출생 직후 바로 지영이 명의로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30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였대요. 그런데 지영이는 증여받은 지 일주일 만에 김철수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김철수는 제3자로서 선의 취득자가 되어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했대요. 시어머니는 증여세까지 낸 상태에서 건물도 날리고 돈도 날린 셈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요. 100일 잔치가 2달 남았습니다. 그날 모든 걸 끝내려고요. 2주 후 흥신소 소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당장 달려갔습니다. 소장님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열었습니다. 한국유전자검사원이라는 로고가 찍힌 공식 서류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글씨로 박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친자 확률 0.00001%.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서늘하게 웃었어요. 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냐고요. 저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대답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그들의 목숨줄이라고요. 100일 잔치는 2주 남았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리를 해서라도 체면을 세우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았었던 명품 브랜드 것이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입지도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는데 꼭 맞았어요. 장례식 복장 같으면서도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행복을 장사 지내는 날이니까요. 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장님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리고 호텔 연회장 담당 직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100만 원을 주고 부탁했어요. 제 신호에 맞춰 준비한 USB 파일을 스크린에 띄워달라고요. 직원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일 잔치 당일 저는 검은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소장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었을 때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금빛 풍선, 꽃다발, 대형 스크린에서는 아기 사진이 슬라이드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1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급 한복을 입고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하고 계셨어요. 우리 장손이 아비랑 판박이라고 정씨 가문의 대가 이어졌다고 거짓말을 늘여놓고 계셨죠. 우진이는 턱시도를 입고 싱글벙글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주인공 행세를 하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카 민지는 입구에서 축하금을 받느라 바빴고요. 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 연회장 중앙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고 검은 옷을 입은 저를 가리키면서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급히 다가오시더니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장손 탄생하셨는데 큰엄마로서 특별한 선물은 주고 가야죠.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이가 황급하게 막아섰지만 저는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사회자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다고.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요. 그리고 미리 약속한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어요. 아기 사진이 사라지고 서류 하나가 화면 가득 떴거든요. 한국대학병원 진단서, 환자명 정우진, 진단명 무정자증,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어요. 저게 뭐냐고 당장 끄라고요. 그런데 우진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요. 무정자증, 나 5년 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이 제게로 돌아왔어요. 그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병원에서 아내가 혼자 결과를 듣고 나왔던 것, 제 자궁이 차갑다고 거짓말했던 것, 10년간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했던 것. 우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한국 유전자 검사원 로고, 피검사자 정우진과 정민준, 그리고 화면 중앙에 붉은 글씨로 박힌 문장, 친자관계 불일치, 친자 확률 0.00001%.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객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모텔 앞 CCTV 화면이었어요. 지영이가 한 남자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화면 구석에 날짜 스탬프가 선명했습니다. 임신 6개월 차였어요. 그 남자는 우진 씨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양아치처럼 생긴 김철수였습니다. 하객들이 폭발했습니다. 저게 뭐냐고, 임신한 몸으로 딴 남자를 만났다고,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라고 소리쳤어요. 지영이는 아기를 안은 채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하객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석고상처럼 굳어서 서 있었어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어머니. 핏줄 타령하시더니 생판 남의 핏줄한테 전재산 물리게 생기셨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소장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 연회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 비명 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백일전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대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웅성대던 하객들이 욕설을 퍼부었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내 돈, 내 건물.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뛰어 들어와야 했죠. 도망치려던 지영이는 우진이에게 머리채를 잡혔대요. 우진이가 짐승처럼 소리 질렀어요. 이 나쁜 년, 내 돈 내놔. 남의 씨를 가지고 자기를 속였다면서요. 하지만 지영이도 지지 않았대요. 웃기지 말라고, 자기가 고자인 주제에 누굴 탓하냐고,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고 비웃었대요.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놀란 하객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소장님과 함께 경찰에게 증거를 제출했어요. 흥신소 조사 자료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지영이와 김철수가 조직적으로 친자 사기를 저질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죠. 경찰은 현장에서 지영이를 임의 동행했고 며칠 후 김철수와 함께 사기죄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5가정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쓴 상습범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우진이의 무정자증 사실과 남의 자식에게 전 재산을 줄 뻔했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우진이는 다니던 중견기업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찾아온 모양이에요. 매일같이 친정집 대문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선영아, 내가 미쳤었어. 너가 내 비밀 지켜주려고 5년이나 희생한 줄도 모르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렇게요. 술에 쩔어 우는 그 꼴이 얼마나 가소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대문 밖으로 물 한 바가지를 시원하게 뿌리며 소리쳤어요.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가 불쌍해서 참아준 거였어. 저는 가차없이 접근 금지 신청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반신마비가 와서 병상에 누워 며느리욕만 하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들을 뒤로하고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0이 되었어요. 이혼 위자료와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저보다 1살 위인 김현우 씨. 사별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사는 말수가 적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조심스럽게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재혼 6개월 만에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조기 폐경이 오는 줄 알고 찾았던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한다고. 임신 8주래요. 아주 건강한 쌍둥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불임으로 살았는데 자연 임신이라니요. 그것도 쌍둥이라니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냐고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사모님은 지극히 건강하시다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진료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 무릎 위에는 생후 3달이 된 이란성 쌍둥이, 아들 건우와 딸 지우가 잠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주말을 맞아 남편, 큰딸, 그리고 쌍둥이와 함께 외식을 하고 나오던 길이었어요. 식당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과 남루한 행색의 중년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우진이었어요. 폭삭 늙어버린 우진이는 제 품에 안긴 쌍둥이와 제 곁에 든든하게 서 있는 남편을 보고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휠체어에 탄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내 손주여야 했는데, 내 핏줄이 저기 있는데. 그들의 눈에 서린 것은 탐욕과 후회, 그리고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저 모르는 사람을 지나가듯 남편의 손을 더 꽉 잡고 아이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며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10년 전 저에게 성녀라고 모욕을 줬던 그들에게 제 존재 자체가 가장 큰 복수이자 증명이었으니까요. 씨가 없던 건 밭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 아들이 빈 껍데기였던 거죠. 긴 겨울이 가고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아껴주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길만 걸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